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짜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짜장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짜장면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음식입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이죠. 맛있고 질리지 않는 음식이라서 생각나죠. 어릴 때부터 짜장면을 좋아했고 매일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장래희망도 중식당을 차리는 거였죠. 처음 짜장면을 맛본 건 7살 때였는데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옷과 운동화를 사주시고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맛은 신세계였어요.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행복한 비명이 나왔어요. 수진한의 입에 진공청소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면발을 끊어가면서 먹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입속에 머물러 있는 맨발은 멈추질 않아 할 수 없이 호로록 호로록 대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짜장면만 먹지 말고 단무지도 좀 먹으라고 말한다. 자, 이 단무지도 먹어봐요. 엄마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어머니는 역시 먹자고 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수진아, 이걸 좀 말려봐. 아빠의 말에 얼굴을 그릇에 파묻고 짜장 소스가 얼굴에 묻지 않게 엄마가 닦아주었다. 그리고 엄마, 이렇게 맛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짜장면 먹을래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웃으면서 넘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란 후 가족 여행을 갔을 때에도 지역의 유명 중식당을 방문하고 짜장면을 맛보는 걸 즐겼다. 어떤 짜장면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은 조금 달콤하면서 고기나 건더기가 많이 들어간 짜장면인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짜장면을 정성껏 비빌 때 나는 벌써 군침이 돕니다. 우와, 맛있겠다.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고등학생이 되어도 짜장면을 타령하는구나. 징하다 징해, 수진아. 피자, 족발, 파스타도 얼마나 맛있을까요? 짜장면만 먹지 말고 다른 음식도 좀 먹어. 그래, 맞아. 언니 때문에 나는 짜장면만 보면 토 나와. 토 나올 것 같아. 징글징글하다니, 희연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나중에 중식당을 차린다면 다 갚아줄 테니까. 중식당을 차리는 게 제 꿈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정색하며 물었어요. 김수진, 진짜로 중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 대학은 왜 가는 거야?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서민갑부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어. 서민갑부 아저씨는 왜 그런 쓸데없는 어린애들을 현혹시키는 거지? 엄마, 재벌들의 성공신 하나 자서전 경제 서적만 봐도 다 그래. 그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데요. 최대한 잘 이해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계획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중국 식당에서 2년간 일할 것입니다. 부업과 서비스를 오가면서 중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울 것이고 짜장면의 비법을 직접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창업을 할 것입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대학 졸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조리학부 등이 있습니다. 엄마, 대학 졸업장이 짜장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엄마는 은근히 내 짜장면을 무시하지만 하루에 700만 그릇이 판매되는 국민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회전율과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 비상한 머리로 연봉 3천은 안 된다는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왜 힘든 길을 선택하는지, 왜 회사 대신 짜장면을 만들며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요. 어디 가는 길이 좋은지 회사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의 짜장면을 만들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가 있어도 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계획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학 등록금은 창업 시 사용하기 위해 2년 동안 저축해 두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며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는지 배웠습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어서 매우 바쁜 환경이었고 주방장이자 사장님은 호텔 출신으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배달부 5명과 부주방장이 함께 일하며 카운터에는 사모가 계셨습니다. 주방과 후간을 오가며 야채를 다지는 일을 맡았고 사장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짜장면을 만드는 비법을 익혔습니다. 짜장과 짬뽕의 육수는 동일하게 사용되며 춘장은 기름에 볶아 감칠맛을 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메모를 남기고 제 방식대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서 다른 요리를 만든다 해도 항상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료가 남아있는데 오산슬과 팔보채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먹던 것으로 주세요. 당신은 어떤 음식을 선호하시나요? 짜장면이 정말 좋아서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배달원 중에는 나처럼 짜장면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 2살 위에 있는 선배였는데 머리를 금발로 소화했는데도 가출 청소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빠 같은 말은 하기 싫어서 절대 오빠라고 불러주지 않았죠. 어쨌든 그 친구와 나는 경쟁하듯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한 번은 짜장 소스가 딱 1인분만 남았는데 우리 둘 중 한 명이 포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아무리 해도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여기 취직한 곳에서 짬뽕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너가 먹어? 하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도 여기를 짜장면을 먹으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주방장님께 여쭤봤죠. 내가 평소에 먹던 것으로 주세요. 라고 부탁하니 부주방장님이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아이냐? 싸우지 말고 이거 나눠 먹어 라며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면 짬뽕 하나씩 더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남은 단무지를 서로 먹기로 했고 동시에 젓가락으로 잡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서로를 도배하며 나는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손끝으로 이마 때리기를 해보자. 울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그가 식소를 달리며 오케이, 좋아 가자고 동의했습니다. 나는 이마 때리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내 손은 제법 강했고 매웠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이마를 세게 때렸어요. 나의 강한 손맛에 놀란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손가락을 우두커니 내며 내 이마를 때리려고 다가왔어요. 좋아, 이번엔 내 차례야. 잠깐, 내가 졌어. 이 단무지를 포기해. 이 단무지, 너 다 먹어 하자. 그는 씩 웃으며 그러면 그래? 까불고 있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그 마지막 단무지를 집어 먹었어요. 나는 신속하게 주방으로 가서 단무지 한 접시를 들고 다시 와서 짬뽕과 함께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메롱하며 음료를 올려주었어요. 아니 저것이 음료를 올려주는 것처럼 아름답고요. 사통이는 중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여러 종류의 짜장면을 맛보았습니다. 발로 뛰어 시장 조사도 한 적이 있죠. 하얀 짜장면이나 직화 짜장면처럼 이색 짜장면을 맛보고 수첩에 메모하고 있는데 김계중이 그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다가 제게 알아보고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뭐 하냐? 이직하려고? 아니거든. 그럼 염탐이냐? 뭐래? 저리 가. 방해하지 말고. 역시나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수첩은 뭐냐? 몰라도 돼. 하얀 짜장을 먹고 메모를 하는 나를 보더니 너 진짜 짜장면 좋아하는구나. 신기하다. 뭐가? 너 친구들은 나 햄버거 아니면 피자 아니면 떡볶이잖아. 너도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넌 왜 거기서 일해? 정말 주방장 되려고? 나중에 고기 물려받을 거야? 물려받긴 내가 창업할 건데. 뭐라고? 창업. 네가 이야. 너 혼자 중식당을 차릴 거거든. 저도 모르게 제 계획을 나불나불했습니다. 이야기해보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말이죠. 개준이는 내 이야기가 큰 프로젝트처럼 되는 양, 꿈을 꾸는 듯한 얼굴로 들었어요. 우와, 멋있다 김수진. 개준이의 눈이 갑자기 하트로 변했어요. 너 왜 그래? 지금 눈이 이상해? 왜 나 멀쩡해? 아닌데, 또 어디 아픈 것 같아. 제가 개준이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이마가 뜨거운 열기로 펄펄 끓고 있었어요. 급한 연락으로 우환과 발열로 몸을 떠는 개준이를 부축해서 의료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몸살이라고 하더군요. 처방약을 받고 우리가 일하는 중식당까지 개준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개준이는 식당 뒷방에서 부주방장과 함께 살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열이 펄펄 나는 개준이가 걱정이 돼서 저는 개준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너네 집에 전화해 줄까? 지금 부모님 계시나요? 아니, 괜찮아.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그럴 리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더 묻지 않고 약 먹었으니까 푹 쉬어. 내일 보자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놈은 건강한 얼굴로 출근하는 내 모습을 맞아줬어. 그 이후로 우리는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비밀까지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했어.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살아? 시골이 아니면서도 숨이 막혀서 탈출했어? 왜 숨이 막혔는데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교수야. 아빠는 서울대 공대 학사 석사를 받으셨고 전기공학 박사까지 받으셨어. 엄마는 연세대 미대 교수이고 누나도 교수가 되려고 박사과정을 받고 남동생은 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어. 진짜 대단해. 그런데 너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안의 꼴통이자 돌연변이 별종이라고 생각해. 개준이 같이 자주 웃는 걸 보니 마음이 짰어. 얘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대학 졸업장 오리걸음에 필요 없어. 이걸 좋아해. 나중에 창업하면 내가 너를 채용해 줄 테니까. 너는 우리 중식당 창립 멤버로 포용해 줄게. 그러면 넌 내 성공 열차를 타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너는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쥐어야겠네. 어쨌든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저희는 성실히 2년에 일하여 모은 돈과 대학 등록금을 합쳐 제 꿈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작은 중식당이었지만 테이블이 6개 있었고 자신감 넘친 상태였어요. 전통 짜장면을 전문으로 하기로 했으며 주방장으로 1인자를 모시고 제가 부주방장으로 일해주었습니다. 개준이는 배달을 맡고 엄마는 카운터를 돌보시며 함께했죠. 대학가 근처의 상권도 분석하여 짜장면 맛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러나 오픈 후 첫 주일 동안 손님들의 주문이 밀려나오지 않자 불만을 터뜨리는 손님들로 인해 매일 밤 울었습니다. 오늘만 보기 12,000보인데 진짜 놀라운데요. 왜 배달인이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나요? 라는 손님의 말에 손바닥에 업덕을 쥐고 사과하는 등 견인 장사로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너무 힘든 일정을 보내며 대박을 노렸지만 신메뉴 개발과 재료비 절약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첫 가게는 대박을 쳤고요. 얼마 안 있어 저는 2호점을 냈습니다. 직장인 상권의 건물 1층에 50평짜리 점포가 공실이 되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주방에서 일할 직원과 홀서빙 저까지 9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던 매출이 나오고 제가 매일 없어도 매장이 돌아가는 운영이 안정화됐을 때 개준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카운터를 보시면서 개준이의 성실함과 인사바름과 인성까지 알게 되신 거죠. 제 신랑감으로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개준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 오늘만 보기 12,000보인데 진짜 놀라운데요. 왜 배달인이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나요? 라는 손님의 말에 손바닥에 업덕을 쥐고 사과하는 등 견인 장사로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너무 힘든 일정을 보내며 대박을 노렸지만 신메뉴 개발과 재료비 절약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첫 가게는 대박을 쳤고요. 얼마 안 있어 저는 2호점을 냈습니다. 직장인 상권의 건물 1층에 50평짜리 점포가 공실이 되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주방에서 일할 직원과 홀서빙 저까지
9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던 매출이 나오고 제가 매일 없어도 매장이 돌아가는 운영이 안정화됐을 때 개준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카운터를 보시면서 개준이의 성실함과 인사발음과 인성까지 알게 되신 거죠. 제 신랑감으로.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개준이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됐어요. 그동안 집을 나와서 왕래도 없었는데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서는 개준이도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판교의 신축 아파트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한 벽면이 책들로 빼곡한 것이 마치 미술관과 도서관을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무표정의 근엄하기가 그제 없었고 누님은 저희를 무슨 벌려보듯 경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그나마 서울대 졸업반인 시동생만이 싱긋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형수님 덕분에 형님을 집에서 다 만나고 감사합니다. 형님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자주 좀 오세요. 내가 언제 바쁘다고 한 적 없거든. 시어머니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냉랭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만 보기 12,000보인데 진짜 놀라운데요. 왜 배달인이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나요? 라는 손님의 말에 손바닥에 업덕을 쥐고 사과하는 등 견인 장사로 밤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너무 힘든 일정을 보내며 대박을 노렸지만 신메뉴 개발과 재료비 절약 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대학 안 간다면서 머리까지 탈색하고 가출했는데 친척들 보기 부끄러워서 내가 치어낸 말이야. 민준이 너도 눈치 좀 챙겨가면서 말해. 시동생이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었습니다. 형님 식당이 엄청 잘 된다면서요. 2호점까지 내셨다면서요. 가근할 때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건 나도 잘 몰라. 우리 집 사람이 알지. 사람한테 물어봐. 형수님 집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니 이거 시험인 건가 날 테스트하나 싶어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졸업하면 벤처 사업을 할까 하거든요. 사업 아이템이 에잇 계열이긴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론과 실무는 다르잖아요.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습니다.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데이터는 배신을 안 하니까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동네 간판 달린 가게 임차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를 다 뽑아서 존폐업을 분석했어요. 분석해보니까 상권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결과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1년에 10회도 거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귀여운 아들과 딸이 생겼고 이 아이들과 개준이를 위해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혈연의 정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댁이 부인으로 결혼한 후로는 더 이상 원치 않았습니다. 동서는 내가 만난 최고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우리 형님과 형수님 중식당을 운영하는 곳인데 강남에서 사무총장까지 가셨어. 진짜 대단해. 저는 호텔 조리학을 졸업했어요. 중식을 만드는데 전공을 했는데 그 중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창업했어요. 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모든 곳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데 대학이 무엇인지 궁금해. 확실히 그래. 아, 세상의 상아탑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첫맛을 느끼지 못했단 것이 안타까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떤 전공을 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생각하면 존재한다. 나도 몰래 데카르트를 외쳤어요. 모든 지식과 인식의 출발지가 자신이 줄 알아요. 의식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깊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존재론이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인식론의 기초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필로소피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철학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걸로 보여요. 또 철학 전공자인지도 궁금해요. 데카르트를 좋아하시면서 니체의 주장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스피노자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는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의 뛰어난 지성으로 인해 많은 철학적 업적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요. 유튜브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고 그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생업을 철학과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특히 스피노자에 대한 애정이 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임하는 자세가 너무 웃겨? 이처럼 중요한 주제인 스피노자에 대해 짱깨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웃기군.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짱깨집이란 표현을 쓴다니 정말 참. 나는 그때 시어머니가 중재했지만 실망스럽게도 나만 꾸짖었어.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사해라고 말했더니 사소한 일로 번데기 가름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 교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그렇게 엑기스를 하고 싶으면 제대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라고. 그는 동생들이나 낯비들 들이저으며 귀를 찢는 말로 내게 가름했어. 두 주먹을 꽉 쥔 채 내가 참았어. 그러던 중동생이 다가와서 달래줬어. 어머니는 그냥 상황을 어떻게든 다루려 해서 그런 말을 했어. 아직 저 사람은 가족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는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불쌍한 자식에게 딸 한 송이 더 사준다거나 이쁜 자식한테 매화 한 송이 더 사준다거든. 그러면서 뒤태는 유천이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진짜 같았어. 고마워, 그대. 내 말에 감사해. 진정으로 존경하는 걸 알겠지? 그래. 너는 집에서 쫄지 마. 항상 고마워. 그때부터 동서와 나란히 계속 만나기로 했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인 채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는 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리에 멍이 물든 박사 출신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동생들은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서민식이 강했어요. 집안의 착한 엘리트 벤처기업과 시동생이 왜 나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와, 서방님 같은 인성 좋고 젠틀한 엘리트가 어떻게 내가 이런 왕싸가지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했어요. 누나가 소개시켜줬다는데 집안 학벌과 직업까지 고르고 고른 옥석이 신부라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 서방님이랑 완전히 다른데 너무 달라서 서방님 눈에는 귀여워 보인다는 생각이 앞서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서방님 왜 왕싸가지 동생과 결혼했는지.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최대한 피하자고 생각해요. 남편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집안 식구들과 달리 동생처럼 타인의 감정을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동부로 봐서는 신기하고 귀여워 보였을 거예요. 어떡해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형도 결혼한 여자가 악당이라고 하니까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에요. 어느 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중식당 3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배를 부여졌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신고된 후 남편이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때 가게에는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배송을 부탁받았습니다.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직접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배달을 시작했는데 근처 모텔에서 중국 요리를 주문받았습니다. 처음 타본 적이 없지만 몇 번의 주문을 받은 경험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의 서비스와 시설을 보며 마음이 찌릿했지만 음식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헬멧을 쓴 청년이 501호에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상대편은 20대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대편이 짜장면 시켰죠? 라고 말했고 청년은 미안한 마음에 안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문을 열면서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건네줬습니다. 그때 목욕탕에서 나온 여자가 청년을 칭찬하며 진행했습니다. 청년은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라고 말했고 목욕탕으로 향하는 중에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짜장면을 도와드릴 현금을 달라고 건의하며 늦었는데도 거리에 서 있는 테이블 어딘가에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테이블 위에 가득한 맥주병과 와인병 사이를 둘러보다가 머리를 가로로 저으며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못 찾겠어요. 아이 참, 그것도 못 찾아요. 내가 이외에서 애기라고 하는 거야? 애기야, 목욕탕에서 머리와 몸에 젖은 타월로 둘러싼 한 여자가 끝내고 나를 보자마자 괴물 같은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욕실로 도망쳤다. 비명 소리에 더욱 놀랐던 나는 네, 맞아요. 제 이외엔 왕싸가지 동서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놀라울 뿐이었지만 교수님은 높이 정돈된 근육이 단단한 청년과 어느 은밀한 미래의 시간을 가진 동서를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분명 맞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한데 동서가 어떻게 여기서 나온 건지 내 목소리를 변조해서 몰래 잡았다 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아셨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다 봤어, 동서? 30만 원 주고 했다던 볼륨 매직 머리 큐빅박은 살구색. 내일까지 동서 빼박이야. 소리 지른다고.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 계속 숨어 있을 거야? 그럼 나 그냥 가. 그냥 간다. 동서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형님, 왜요? 왜 이게 엄청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맞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최면 거는 거야? 레드선 하면 이게 어떤 일이래? 성인 남녀가 벌건 대낮에 모텔방에서 단둘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하니 그건 맞죠? 팩트 맞는데요. 여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 말씀이죠. 사전 대체 둘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애랑 벌거벗고 있을 그 사정이란 게 뭐야? 이 친구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야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마저 편찮으셔서 1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학교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시 복학을. 그래,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 어쨌든 어떻게든 널 위로하고 싶어. 그리고 최근에 여친과 헤어져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어떡하지? 아이고, 최근에 여친과 헤어진 제자가 슬퍼해서 몇몇이 모텔 가서 위로해주는 것이 요즘 트렌드래. 내가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뭐라 생각하고 말해줬더니 제자가 뭔가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 사실은 나는 그냥 탕수육이나 먹고 집에 돌아가려던데 교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해서 교수님이 동서에게 울리지 말고 조용히 해야지. 넌 이럴 수 없어 라고 말했어. 그래서 동서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 동서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 것인지 우려했어. 사실 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알게 되면 제일 상처를 받을 사람은 아마 민준일 텐데 민준만 다칠 수도 있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했었다면 어땠을까? 우린 그때 그냥 헤어져서 집에 갔어. 가라 앞으로 한 번도 그 한눈 팔지 않을 것이고 민준 씨만 바라보며 살 것이다. 진짜야 형님이 무슨 부탁을 하거나 떼를 쓰려는 건지. 동서는 영원히 짐승이었어. 나는 지는 척하기로 말했다. 알았어. 서방님이 알았다고 해서 사실이 뒤바뀌기는 없고 서방님 상처만 받을 것이다. 알겠다. 동서 말이 맞아. 교수님과는 정말 다르다. 내가 모른 척 해줄게.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동서를 안심시키고 나가자마자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젊고 푸르른 제자와 부정한 관계, 동서를 방치할 수 없어. 이 땅의 정의와 사회와 가정의 건강을 위해 결정했다. 서방님, 역삼동 댕댕 모텔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501호, 거기서 누구를 보았는지 알겠지? 전화를 끊고 20분 후 제자가 모텔로 허둥지둥 왔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했다. 형수님, 그 사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복도에서 계속 지켜보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테이블 위에 술병 개수가. 그들은 협동조합의 직원들이었어요. 마카와 타코야였고 두 사람은 머릿속에 짜꿍짜꿍 올라오는 으스캄을 실로 싫어했던 터라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직무를 주의 깊게 수행했어요. 스며든 유리털보다도 더 끈질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이런 습관적인 노력은 그들의 직업을 통한 특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불이 나지 않길 소망하며 나이스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데이터가 교환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공유하던 그 무엇의 힘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서 소란 소동 속에 501호 문이 열렸고 겨우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두 남녀가 튀어나왔다. 동서가 서방님을 발견하고 괴물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시동생이 태권에서 기업을 넣더니 동서와 상관남을 차례로 잡고 바닥에 패대기를 쳤다. 태권도 략이지만 레슬링 같아 보였지만 아무렴 어떡하지. 두 사람이 넘어져서 땅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이 걸치고 있던 목욕 가운이 벗겨졌다. 나는 목욕탕에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서방님은 피오름을 토하던 내뱉었다. 싫어 비명만 지르면 가고 울고 싶은 것은 나라고. 벌거벗은 남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시동생 앞에서 빌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교수님 말씀만 따랐을 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던 시동생이 청년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너 몇 살이야? 숨줄이냐? 넌 널 가르치는 사람하고 이래. 시동생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짜 교수님께서 잠시 쉬었다고 하시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남편이 미쳤어. 정신 차리세요. 울어. 동서가 무릎에 엎드렸어. 시동생이 울면서 말했다. 제발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이해해줘. 우리 이상하지 않니? 남편이 소리치며 대화하자고 했다. 너희는 이성체로서 대화해야 돼. 왜 이래? 왜 이러세요? 왜 옹이니? 왜 저래? 언제부터 이러니? 뭘 잃어서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교수님이 됐다며? 자만하는 너는 오라보지? 이런 제자를 데리고? 이건 범죄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지. 미성년자가 아닌가? 네가 대학에 들어올 때도 기절할 뻔했다. 알지. 알아. 피곤해서 혼란스러웠나 봐. 멋진 스승 역할을 해야지. 도덕이 어디에? 한 번만 봐봐. 제대로 생각해봐. 시동생이 한숨을 내쉬었다. 얼른 떠나. 우리 두 사람 다 보기 싫으니까 동서와 그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동생의 눈치를 살피면서 목욕 가운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현관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엄한 여기나질 지키고 계시지 이거야. 동접 그만 여보 아무리 그래도 웃음 좀 걸치고 나가야지. 응 사부님 선생님 수건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시동생은 고개를 저으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지금 그대로 나가 안 그러면? 태권도 공인 5단의 발차기 맛을 보게 될 것이야. 어이 시동생이 태권도 풍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서와 청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릴지 다른 곳을 가릴지 고민을 하더니 결국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동서가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뭐 어쩌라고. 형님 그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동서가 톡으로 가리킨 것은 아까 제가 짜장면을 배달할 때 들고 왔던 은빛 철가방이었어요. 그래 동서도 나름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가면 쪽팔리겠지. 나한테 큰절하고 가져가. 두 사람이 큰절을 하고 철가방 뚜껑과 통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가려야 할 곳을 가린 채 옹고주춤 도망을 갔습니다. 시동생이 한숨을 내쉬었다. 얼른 떠나. 우리 두 사람 다 보기 싫으니까 동서와 그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동생의 눈치를 살피면서 목욕 가운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그들을 촬영했어요. 두 사람은 모여드는 구경꾼들을 이성배급느때 문고리를 열이라리 내산다 한시 SS 맞게 누귀세 한세. 해적이 되며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진 나무인 동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났을 때 동서 씨의 마지막 모습을 남은 것이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시동생은 501호의 가방과 옷을 주었습니다. 동서 씨가 떠난 후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는데 시동생은 부모님께 알려줄 것이라고 다짐하며 동서 씨의 것들을 모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는 동서 씨는 학창 시절부터 유명했던 인물이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해적으로 살아가기로 택한 것이었어요. 결국 동서 씨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교육자 출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이었고 결국 이웃이 되었던 시동생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서 씨는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녔던 대학 총장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경험이 있고 한국의 교수 사회에서도 사제간의 불륜 사건이 퍼져서 고난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1년 동안 시댁을 넘어가지 못했으며 특히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민준이의 생을 망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가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없지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요새 많은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냉랭한 눈총을 보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는데 학력이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과 소신, 그리고 내면의 미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젠 더 멀리 나아가야만 하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나이 들수록 더욱 키워진 딸의 성장을 느낀 것 같았다.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 속엔 아버지의 눈시울이 감겨지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눈빛은 더 내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외로움이 가득한 가족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깨닫고 이해하며 위로하고 지켜나갔던 것 같다. 그런 아련한 감정이 그날 저녁 입가에 미소를 띄워주는 웃음소리로 이어졌다. 함께 이룬 행복한 순간을 향한 감사의 눈빛이 서로를 어루만지며 가족이라는 따뜻한 안식처 속에서 행복한 노래가 흘러나오던 것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함께해야 할 여정이 더욱 멀고 먼 것을 느낄 때도 그들은 함께하는 한 더 큰 행복을 찾아 떠날 것이다. 함께한 이야기의 궁극은 가족의 사랑과 미소로 맺어졌다. 벤처기업으로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가던 사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투자 실패로 인해 회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고 시동생의 부모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은행에 가지 말라며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자금을 지원해주고 10억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주식의 4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후 회사는 성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죽지세로 성공을 이룬 모습입니다. 시동생의 연구개발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로 회사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투자한 시동생 회사는 대박을 거뒀습니다. 10억을 투자했는데 몇 억 부자가 되었답니다. 최근 생일에는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식사를 함께하며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촛불을 끄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에게 키스를 줬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웃으며 환하게 소리쳤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